예, 제가 뭐 강의한 거에 유튜브를 올려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자주 보지 않습니다.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이 명동밥집 옷과 두 권을 쓴 모습이 파파 스머프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제가 어느덧 파파 스머프라는 얘기를 듣는구나 라는 얘기로서 되게 반갑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두 권을 안 쓰고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 제목은 감정에 관한 두 가지 철학 이렇게 제목을 줘봤고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라면 지난번에 나온 얘기와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오셨다고 해서 내용을 다 기억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감정에 관한 두 가지 철학이란 의미로 지난번에 이제 스토아 철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현대 철학이나 뭐 현대 여러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대 철학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런 분야로 공부를 꽤 하기도 했고 이제 고대 철학이 물론 학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다루는 분야를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평생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고대 철학 같은 경우는 어떤 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구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인을 위해서 고대 철학을 이렇게 해설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고대 철학을 현대에서 다시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가? 이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의고 취미가 아니라 혹은 그냥 무슨 뭐 예전에 옛날 것들 한번 그냥 순전한 지적 호기심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보자.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풍요롭게 살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되는 하나의 벗으로서 고대 철학자들을 초대하자는 것이죠. 몽테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기가 고전을 읽을 때마다 자기는 살면서 만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고전 안에는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경험이 숙성되고 그리고 어떤 성찰과 사유가 이제 녹아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대 철학자들은 여전히 더군다나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믿을 만한 마스터, 믿을 만한 우리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철학이 왜 현대인들에게도 이제 설득력이 있고 또 호소력이 있냐 하면은 고대 철학에서는 철학을 어떤 특정한 과학이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느냐? 삶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삶을 잘 사는 그런 하나의 기회. 말하자면 음악은 뭐죠? 음악은 좋은 음악을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인생을 연주하는 연주가 혹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인생이란 재료를 가지고 조각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재료가 빈약할까? 혹은 나한테 이렇게 좀 더 좋은 대리석을 줬으면 좀 더 멋진 조각상을 만들 텐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있죠. 뭐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삶의 기회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가는 그게 사람이 살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직업적인 기술만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전문가는 자신 전문 분야에 뛰어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봐서는 되게 형편없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히네 투 비유라고 이제 그리스 말로 쓰는데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이제 비오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바이오그라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비오라는 게 비오스라는 게 한 사람의 생애를 얘기합니다. 라이프. 근데 생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지금 한순간에 순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이 함께 스토리를 가지고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혹은 실패했다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언제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잘했다고 해서 또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혹은 좀 뭔가 허술하게 혹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삶의 기술이 기회라는 거는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물론 뭐 5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사는 인생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삶이어서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의 예술 작품처럼 내 인생을 조형해 왔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자부심 혹은 나름대로의 충족감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건 훌륭한 삶이다. 이게 이제 고대 철학의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대 철학이 훌륭한 이유는 바로 인생의 삶의 기술이라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을 보면 뭐 정치학부터 시작해서 형이상학, 뭐 수사학, 뭐 윤리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이 전부 인생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게 훌륭한 삶인지 이걸 어떻게 보면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하는 거를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포기하거나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때로는 훌륭한 일들이 힘든 일들을 감정의 동기화가 잘 돼서 그거를 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딴 사람에게 뭔가 올바른 판단을 내어서 예를 들면 내가 재판관인데 두 사람이 왔을 때 올바르게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한번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죠?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정의라는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는 감정이란 것이 내가 훌륭한 판단, 곧 훌륭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이 된 거죠.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좀 위험한 상황이 돼서 저기 이제 건물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럼 구하는 거는 어떤 덕인가? 바로 용기겠죠. 근데 그러한 용기가 웬만하면 생기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위험한 순간에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달려가서 구하겠죠. 뭐, 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구하겠죠. 왜냐면, 사랑이라는 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넘어서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장애를 넘어서 되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감정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살면서 사실은 자신의 감정만 잘 대해도 자신의 감정의 문제만 잘, 매니지라고 해야 될까요? 대면할 수 있어도 우리 삶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물론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유난히 뭐 감정 노동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의 문제들로 좀 힘들어 합니다만 고대인들도 고대 철학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건 되게 힘든 과제였어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이 감정이란 거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잘 조화롭게 감정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물론 몇 가지 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 아까 제목을 제가 감정에 관한 두 가지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에서도 사실 이 두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거의 이 감정에 관한 철학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태도 두 가지를 고대 철학 그리스에서 생겨났는데, 그게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토아 철학이고 하나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온 사람이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 나온 사람이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테네 고전적인 아테네의 전성 시기가 이제 막 황혼이 질 무렵, 즉 아테네가 어느 정도 이제 몰락이 시작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할 무렵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였죠. 스토아 철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복이랄까 혹은 이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다. 도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스토아 철학자에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들 각자 행복이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단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거를 이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주의 이치, 또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어떤 또 신적 지성, 말하자면 세상 안에 있는 그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밝게 빛나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진리와 말하자면 법칙과 도덕률과 이런 세계, 이게 이제 로고스의 세계거든요. 그 로고스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 합치돼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동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은 도를 깨닫고 그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 조문도면 석사가이라고 얘기하죠. 그 조문도면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자님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스토아 철학자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도를 깨달았다는, 혹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혹은 이성이 합치되어 산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도리를 그야말로 내 욕망이나 내 이득이나 혹은 나의 어떤, 그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에서 그르치지 않고 인간이 해야 되는, 즉, 신적인 지성이 인간 안에 심어준 그 양심에 따라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고귀한 법칙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존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지,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천박한 욕망만 충족시키면서 사는 거는, 물론 인간이 다 그 원초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만, 원초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그게 화려한 삶처럼 보여도, 아무리 높은 지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동물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다고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되게 짐작은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현대에서도 아주 돈이 많으면 높은 지위를 살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화려한 옷을 자기가 두를 수도 있고, 맨날 그 람보르기 같은 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삶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를 존경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바람직하고 존경스럽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 요체가 뭐냐? 그게 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다. 물론 우리가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죠. 그래서 덕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가, 그 덕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올바름을 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흔들림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사심과 어떤 과도한 욕망과 이런 게 들끓고 있으면 덕을 따라 살기가 어렵겠죠. 그게 뭐가 덕의 길인지 보이지도 않고 그걸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아름다운 호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사실은 심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삶은 되게 달콤한 거죠. 그러니까 막 자극적이진 않지만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고요한 호숫가 옆에서 그 부드럽게 이렇게 오는 얼굴을 이렇게 스치고 가는 바람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밤에 막 모여서 춤추고 밤새도록 먹고 떠들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가장 고요하면서도 마음이 좀 충만하게 차오르는, 이게 이제 평정심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평정심을 해치는 게 뭐냐? 감정의 도가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오는 감정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평정심을 잃게 된다. 평정심을 잃게 되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우리를 흔드는 감정의
동요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 그 감정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본래의 요소인가, 즉 내 본연의 모습이 감정인가, 그러니까 감정이 내 본연의 자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 참 자아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참 자아를 가리는 밖에서부터 온 어떤 압박이나 압력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밖에서 나한테 닥쳐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에 따라서 수동적인 삶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기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삶이라면 기본적으로 나의 자유로운 삶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유는 그냥 외적인 물리적인 강제에서만 자유가 아니라 외부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끌어오르기 시작한 그 감정에 속해 있는 것 역시 부자유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유인의 삶이고, 그러한 자유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란 말을 그리스 말로 파토스라고 하거든요. 파토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영어식으로 페이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무슨 문학처럼 쓰기도 하는데, 파토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파스케인이라는 동사에서 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파스케인이라는 말이 바로 겪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감정은 기본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와서, 그래서 내가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예를 들면 욕망이 있다, 어떤 뭘 하고 싶다. 그것도 많은 경우는 밖에서의 자극에 따라서 내가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걸 정말 내가 옛날부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난 정말 이건 하고 싶어라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느 날 그래 나는 이거를 갖고 싶은 거야 라고 해서 뭐를 갖고 싶은 경우보다는 주변에서 다 그거 갖고 싶은 건가 보다 하는 분위기에다가, 그리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나 보다 라는 그런 분위기에 어느 날 오다 보니 그런 자극이 오면은 내 안에 그런 욕망이라는 그 디자이어라는 감정이, 욕망이라는 감정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고, 분노도 마찬가지로 밖에서의 자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계적 반응처럼 분노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슬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다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죠. 수동적 감정에 좌우되는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평화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 감정은 늘 자극이 있으면 자동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현대인들에서 스토아 철학이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현대라는 삶 자체가 너무나 자극이 많은 시대인 거죠. 그래서 자극이 많다는 건 내 안에 감정을 자극을 한다는 거고, 그 감정은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에 따르면 나 자신의 보유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자꾸 껍데기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좌우되는 삶을 살다 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노예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욕망, 나의 분노, 혹은 나의 슬픔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내가 나의 슬픔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냥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분노할 일이 아닌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욕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욕망이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덕을 이루려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감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초연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서 초연한 연습을 하는 게 수양이고, 수양을 통해서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고, 그 마음의 평정을 찾을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감정은 사실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감정 이론에 다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나의 모습 안에도 분명히 감정이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슨 뭐 목석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장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약으로 치면 증세가 아주 심할 때 뭔가 좀 강한 충격적인 강한 처방을 해야 됐을 때는 이 스토아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외부의 자극들에 속수무책으로 반응을 할 때, 즉 외부의 자극들이 올 때 그걸 내가 한번 사귀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하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장벽을 놓고서 좀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고 다른 외부에서의 자극을 받아들일 경우는 괜찮은데, 그러한 안전망이 없을 때는 사실은 나의 감정들이 거의 지쳐서 내가 안에서
탈질이 될 때까지 계속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도 계속 하게 되고 슬픔도 계속 느끼고, 슬픔을 그런 식으로 느끼다 보면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한번 감정에서 떠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감정에 좀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굉장히 깊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평화를 잃었을 때, 내적인 혼란이 심할 때, 이럴 때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가지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삶이 뭔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을 때는 스토아 철학자의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삶을 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감정이라는 거는 꼭 반드시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내가 나답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가진 감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이건 단순히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부적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면서 이 세상과 관계하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을 갖는다는 건 결국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열려있는 또 타인에게 열려있는 삶을 또 타인과 만나고 함께 교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덕이 필요하다는 건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덕이 없이 그냥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는 삶은 언젠가는 모순에 부닥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덕이라는 건 이제 올바른 삶이죠. 그리고 뭔가 참된 것을 찾고 바른 것을 찾는 삶인데 그럼 덕이 뭐냐?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덕이 뭐냐? 스토아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죠? 덕은 감정에서 초탈한 게 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내 안에 그 이성이라는 답이 있고 그 도덕이라는 답이 있고 윤리라는 답이 있고 그거를 자꾸 흐리게 하는 감정을 치워놓으면 그러면은 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 이게 이제 덕이라고 생각하는 스토아라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감정을 올바른 상태로 잘 조율하고 있는 거. 이걸 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올바르게 조율하는 게 덕이라면 여기서는 감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죠. 감정이 없이는 덕도 없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감정의 날 것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덕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덕에 대해서 덕이라는 건 결국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윤리적 덕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요. 덕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쩌다 한번 기분 좋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꾸준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좋은 행동,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헤비트라고 제가 제2의 천성이 되기 위한 습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명동 밥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제 늘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오는 게. 근데 아침에 오늘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기분 나쁜데 안 가. 이러면은 물론 한 번이라도 오시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왜 사람이 꾸준히 하는 걸 높이 평가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라는 거는 일회적인 행동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마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한 몸이 된 것처럼 해갈 때 그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니까 인격이 되는 것이니까 습성화된 것만이 사실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습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어느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어느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가는 내가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절하게 꾸준히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결국은 감정이라는 거를 거부하지도 말고 그 대신에 감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일단 어떤 식으로 감정을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관찰해 가면서 그것들을 꾸준히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연습들을 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을 되게 높이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건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좋고 나쁜지 그 신호를 누가 보내느냐라는 거죠. 이게 내가 어디에서 단서를 얻어서 할 거야. 내가 뭐 예를 들면 범인을 추적을 한다. 경찰이에요. 그러면은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탐문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증인도 만나고 여기저기 증거도 찾고, 그래서 그 범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뭐가 옳고 그른지, 물론 가끔 책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결직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단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인이 있어야 돼. 그 사인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바로 감정이란. 내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왠지 뭐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계속 무거워. 내 감정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한 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알고 머리에 넣고 있던 어떤 얘기보다는 내 감정이 지금 해주는 게 더 정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중에서 낸시 셔먼이라는 사람이 되게 멋진 표현이 있는데, singing through the feeling이라는 얘기 씁니다. 좀 뭔가를 볼 때, 특히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감정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가장 멋진 표현,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예가 그 성서에 나온 루카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특히 윤리학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사제나 율법학자나 그냥 다 지나갔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나서 나의 종교적 의무를 해야 된다는 그 적절한 감정이 결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본 순간 성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나오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이 감정이 해주는 거에 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은 감정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 그리고 좋고 나쁨, 그리고 즐거움과 즐거운 것과 피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때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1차적인 방향을 감정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들을 현대 많은 윤리학자들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건, 감정은 1차적인 신호는 주지만 때로는 그게 오류인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하자면 늘 첫인상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되게 친절할 것 같아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친절한 사기꾼이었다. 사기꾼일 수도 있겠죠? 또 반면에 저 사람 늘 화가 내는 거 하니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때 그 감정이 나한테 얘기한 건 맞거든요. 액면상.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츤데레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되, 최종적인 판단은 그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얘기하는 내용이 과연 정확한가, 올바른가, 이거를 뭘로 검토를 합니까? 내가 가진 다양한 이성적 능력들, 뭐 판단력, 혹은 경험, 또 혹은 관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숙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할 때 무엇이 좋은 일인지, 정말 뭐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뭐가 나를 정말 신나게 하는 것인지, 뭐가 나를 생기 있게 하는 것인지, 감정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감정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양심, 양식, 이런 것들을 함께 동반해서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과 동반되는, 감정을 궁극적으로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 이성의 능력을 뭐라고 하는가?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현명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건강한 감정, 그러니까 건강하게 충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하고, 그 감정을 살펴보면서
현명하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인 거죠. 다음 시간에 혹시 언제 제가 오게 되면 한번 현명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